이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찬찬히 한번 뜯어보자고요.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말 그대로 내 밑으로 사람이 달려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소득을 줄여드는 거죠. 한 명당 15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나라는 이 몸뚱이도 내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150만 원 공제해주고요. 돈을 안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150 해주고요. 60세가 넘는 부모님이 계신데 돈을 안 벌고 계셔가지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150 공제해주고요. 참고로 부모님이랑 꼭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셔도 내가 용돈 드리고 내 밑으로 달려 있으면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살이 넘지 않는 자녀, 내가 먹여 살리겠죠. 인당 150만 원 공제해주고요. 나의 형제 자매 중에 돈을 안 벌고 있는 형제 자매가 나랑 같이 살고 있으면 내가 부양하는 거겠죠. 인당 150만 원 공제해주고요. 위탁 아동을 6개월 이상 부양했다면 공제를 또 해줍니다. 마지막 두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내 아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달려있으면 인당 150만 원만큼 내 연봉을 줄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양가족들은 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일을 안 하고 계셔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다가 소득이 생겨가지고요. 이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인적공제 말고 뒤에 나올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것까지 싹 다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부양자 탈락 이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미성년자 자녀라고 해도요. 투자를 하다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1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 모든 공제를 다 못 받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의 금액을 더 올려주는 항목들이 또 여기 있는데요.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부녀자이거나 한부모이실 경우에는 공제를 이만큼이나 더 올려줍니다. 결론은 집에서 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밑으로 달지 형 밑으로 달지 누나 밑으로 달지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탈 때마다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보료 모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는 만큼 연봉을 줄여주는 거죠. 결론은 내는 것도 자동이고 공제도 자동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집에 관해 내는 돈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이죠. 어렵게 적혀 있는데 풀어드리면 집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면서 매달 금융기관에 갚는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그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줄 거고, 이 소득공제 해주는 것의 한도는 3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역산을 해보면 월 62만 5천 원이 맥스값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갚는 것이 최대값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요. 월 62만 5천 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총 750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 되고, 이것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딱 300만 원이 나오죠.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거면 매달 이 돈 넘지 않게 세팅하는 것이 좋겠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건 집 살 때 돈 빌리는 거죠. 모기지라고도 합니다. 집 없는 사람 또는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데 갚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했다면 매달 빚을 갚아 나갈 때 이자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집을 살 때는 수억 원씩 빌리니까 원금 갚는 거는 빼고 이자만 해도 1년 동안 몇백씩 되죠. 그 이자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와, 이자가 1년 동안 1,800이면 원로는 150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끌을 해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월 이자 150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위로는 안 해준다는 거죠. 하우스포가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짐을 덜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론은 전세자금 갚을 때는 원리금으로 매달 62만 5천 원, 주택담보대출은 갚을 때 이자 부분이 150만 원 넘지 않도록 세팅하면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있었던 연금저축을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거라고 해서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지금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줬었습니다. 진짜 이거 갖고 계신 분은 드물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 연금저축 변천사, 광고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개인연금 요거는요 1년 동안 180만 원까지 낼 수 있었고 소득공제는 최대 72만 원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혹시 이걸 갖고 있다면 살려서 잘 써보자. 정부에서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바로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사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나 폐업할 때 드는 돈 이런 거 따로 모아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후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고요. 감사하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세팅해 줬습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지금은 2.4% 정도의 금리를 주더라고요. 이 금리는 낮더라도 소득공제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결론은 소상공인께서는 여유가 된다면 틈틈이 노란우산 공제를 준비하자입니다.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축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 240만 원까지 부를 수 있고요. 저축하는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한 달로 나누면 월 20만 원까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꽉 채우면 96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약은 월 2만 원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게 최저 요건이니까요. 그 경우에는 1년 동안 24만 원을 저축하게 되니까 9만 6천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청약 저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는 거고, 한 달에 최소 2만 원에서 여유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창투조합으로 투자를 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엔젤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계에서 투자를 많이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야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테니까요. 특히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5천만 원까지는 70%, 5천이 넘어가면 30%를 해줍니다. 한도가 엄청 크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벤처 투자는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사실 너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하고 이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 본연의 그런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 하실 수 있다면 아주 넉넉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투자 받으려면 그 기업으로부터 증명 서류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안 되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잘만 하면 정말 좋은 투자고 소득공제도 정말 많이 해주니까요. 투자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잘만 하면 정말 좋은 투자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소득공제도 정말 많이 해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벤처 투자를 해보자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카드 사용입니다. 집 때문에 대출을 내거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이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렇게 표를 딱 읽어서는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뭘 쓰더라도 공제를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고민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가 주는 그 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으니까요. 카드 사용량이 이 연봉의 4분의 1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각 카드별로 가지고 있는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최고 한도는 연봉별로 또 정해져 있는데요.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신용카드를 쓰면서도 그 공제율로도 충분히 이 한도가 다 찬다면 체크카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섞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연봉 4천만 원의 예를 들어보면요, 연봉의 4분의 1인 1천만 원을 쓸 때까지는 아무거나 쓰고요. 어차피 공제 안 해주니까 신용카드 쓰는 게 낫죠. 그걸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신용카드만 사용을 해서 최대를 채우는 거는 소비가 3,200만 원, 체크카드를 쓰면 2,100만 원을 쓰면 꽉 찹니다. 330만 원이라는 소득공제의 한도를 꽉 채우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연봉이 높아지게 되면 이 최대 한도가 23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고 해도 카드를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소득은 큰데 공제는 더 작으니까 세금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도 외에 여기에 더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챙기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거는 40%나 공제를 해주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해줍니다. 대중교통도 100만 원까지 해주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도 100만 원까지 더 해줍니다. 이걸 역산해보면 대중교통은 월 20만 원, 전통시장도 월 20만 원, 문화생활은 월 27만 원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월로 나눈 거지 합산은 연간으로 되니까요. 특정 월로 몰아서 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가이드를 삼아두고 현명하게 소비를 해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넘어가는 만큼은 체크카드를 쓰자. 아주 많이 쓸 거라면 신용카드만 써도 충분하고 소비가 작다면 체크카드를 쓰자. 카드로 채울 수 있는 한도가 다 찼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을 더 적절히 해서 소득공제를 더 받자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걸 우리사주라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사주 조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있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뭔지 아실 거예요. 회사가 IPO를 하거나 유상증자 같은 거를 할 때는요, 그 직원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우리사주에 일정 물량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직원들마다 우리 사주를 얼만큼 살지 그런 한도가 정해지게 되고 근로자 각자 얼만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사주를 사면 소득공제를 400만 원이나 해줍니다. 벤처기업은 1,500만 원이나 해줍니다. 결론, 만약 나한테 이렇게 우리 사주를 살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소득공제 한도도 고려하면서 투자하자입니다. 201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 줄여서 소장펀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라서 이거 참 많이 개설했었는데요. 이걸 아직 갖고 계시다면 연 600까지 저축을 할 수 있고 그것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안 되지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구개인연금 같은 그런 거죠. 결론은 혹시 이거 갖고 있다면 살려가지고 펀드 투자 열심히 하고 소득공제 받자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양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의 내 연봉을 줄이게 되는 효과죠. 만약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정말 싹 다 챙겨가지고 소득공제를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소득이 0인 사람이 되죠. 그럼 세금이 0이 되겠죠.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소득공제 한도는 싹 다 합해가지고 2,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내 연봉의 크기는 2,500만 원이라는 거죠. 더 이상 줄일 게 없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합니다.